네, 안녕하십니까. AIoT와 스마트 제조 서비스를 강의하게 될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윤하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신기술본의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를 맡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응용 분야로서 앞으로 AIoT를 어떻게 스마트 제조 서비스에 활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동안에는 4차 산업혁명이 왜 시작되었을까와 그 다음에 글로벌 제조업의 현재 최신 트렌드, 그 다음에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 다음에 넛크래커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피직스 기반 AI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데이터 공유, 그 다음에 데이터 공유 협업 체계 구축 필요, 유연생산 기술 확대, 가상 시운전 기술 개발 및 적용 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IoT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I 플러스 IoT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게 바로 AIoT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와 플러스 IoT가 어떤 형태로 해서 제조업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동안 내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은 누가 주도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미국,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독일이 가장 먼저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본과 미국 등이 주도를 하게 된 겁니다. 독일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어서 일본, 미국 등이 독일에 시작하는 것에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02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독일, 미국, 일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등을 했고 저희 나라가 11위, 그 다음에 중국이 21위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천천히 독일은 그대로였지만 미국도 그대로고 일본도 그대로였지만 한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위까지 올라왔고 중국도 15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씩 후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진국 또는 후발국인 우리나라나 말씀드렸던 중국의 추격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006년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2006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는 학문 아니면 그냥 지식 서비스라든지 또는 전문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한 서비스로 인식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 제프 린튼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잘 알고 있는 이 딥러닝에 대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초 제안을 하게 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여태까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현업에서 뭔가 적용이 되고 사용될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 보이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발생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챗GPT도 말씀드렸던 이 원료를 따지게 되면 바로 2006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프 린튼이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첫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2010년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독일은 아직까지는 그대로이긴 하지만 미국이 3등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본이 2등, 그리고 저희 나라가 4등, 그 다음에 중국이 5등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았고 독일, 미국, 일본 이런 형태로 해서 유럽이 중심이 된 또는 서방이 중심이 된 형태에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되게 됨으로써 말씀했던 것처럼 2011년, 12년도에 드디어 아까 말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던 그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2010년에 들어서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미국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형태의 제안을 하게 됐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뭐냐면 바로 AI와 IoT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됐고 이 AI나 IoT 기술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 특히나 제조 서비스 적용이 되면서 여전히 독일은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2등에서 계속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 수치가 좀 많이 아까 말했던 중국이 떨어지고 미국이 다시 2등에 올라가는 형태의 수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미국, 일본도 역시 똑같이 4차 산업을 통해서 5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많은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말씀했던 것처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이나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조업에 아까 말했던 AI나 IoT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흐름이었고 그 형태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한국이나 중국이 쫓아오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개 나라가 5위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형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독일이나 미국,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발 추격국의 저임금,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도입에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가 예상이 된다가 그 다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독일의 제조업 핵심 마이스터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2007년, 아까 죄송합니다. 2006년에 제가 프린트로 했는데 2007년에 발표를 했고요. AI, 빅데이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먼저 제조업에 적용을 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차별화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독일을 1등을 포함을 해서 일본이나 미국이 5위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제조업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제조업을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남이 운영하는 서버 시스템에 올리고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포스터에 보시면 시멘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제조업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의 쉽게 말하면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AWS, 이게 뭐라냐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앱 서비스의 그 회사 그 줄임말이 바로 AWS를 한다는 거죠. 지멘스가 말씀했던 스타시심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 기계공학 하시는 분 또는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대강 뭔지는 아실 건데 저게 바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컴퓨터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동력학이라든지 정력학 같은 해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아마존의 EC2라고 해서
아마존 웹상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적용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카본 뉴트럴, 말씀했던 것처럼 탄소 중립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자, 그날 역시 똑같은 그 발표자가 했던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자그마치 2200TB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 컴퓨터의 디스크 용량이 뭐 256부터 시작해서 보통 2테라, 3TB 정도까지가 대부분인데 공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공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자그마치 얼마냐면 2200TB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 이거를 만약 컴퓨터로 따진다 그러면 1TB짜리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하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그마치 2200개의 테라바이트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나 아까 말씀드렸던 IoT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는 말은 IoT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합니다. IoT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적용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공장 내에 여러 곳에 아까 말했던 수많은 곳에 센서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 센서로부터 순식간에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면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공장 하나에 2200TB의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컴퓨터 한 대가 보통 최대 많이 써요. 1테라에서 한 4테라 정도가 될 건데 2200테라라고 하는 거는 최소 2200대, 못해도 한 5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클라우드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은 이미 상당 부분 많은 곳에서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BMW, 그 다음에 아이로봇, 시멘스, 그 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이런 글로벌 유명한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기반의 웹 서비스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무슨 기업? 바로 아까 말했던 아마존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의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LG전자, 삼성전자도 다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만 단지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는 표면을 하지 않은 정도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2200TB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조업 공장에서 그런 IT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대규모 대용량의 서버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업체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말씀했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가 좀 더 먼 미래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뒤에 여러분들 몇 가지들을 계속 설명하는 게 나오겠지만 결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계속 확실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최신 트렌드가 바로 뭐냐? 바로 친환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친환경에 대한 것은 두 가지 거를 여러분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른 뭐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규제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그 탄소를 적게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원산지에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석이나 이런 원재료들 자체를 가공할 때도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는 거고, 공장에서 아까 말했던 이 물건을 만들 때도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는 상황. 그다음 이것들을 딜리버리, 배송할 때도 물건을 적게 써야 되는 거고, 사용하는 기간에도 역시 똑같이 사용하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DPP라고 해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하고, 그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바로 뭐냐면 배터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 배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전기자동차의 그 배터리라고 여러분들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료의 채굴, 재련,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에서 전 생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를 얼만큼 사용을 했고 얼만큼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디지털 형태로 해서 기록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나 IoT 기술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이 전주기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어떻게 어떻게 에너지를 썼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IoT 기술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IoT 기술이 보급돼서 데이터가 생산되면 될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술도 계속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어찌됐든 간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추적하는 이런 AI나 IoT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DPP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LCA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역시 똑같이 유럽에서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DPP나 LCA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규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LCA는 자동차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커스되어 있는 게 바로 LCA라고 한다는 거고,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DPP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중점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LCA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료 획득, 재료 생산, 부품과 차량 생산, 사용, 폐기 단계, 사용 단계 구성 등으로 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구성이 되고 있는 거죠. 역시 똑같이 운행 단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 사용 중인 과제도 만들어지는데 역시 여기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IoT 기술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LCA나 그 다음에 DPP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데이터 수집 체계라든지 그다음 그것들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뭔가를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팔더라도 높은 벌금을 물고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나라에 최근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ESG라고 한다는 거죠. 자, E는 environment, 아까 말했던 환경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 S는 social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무를 지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 자체를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구성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역시 ESG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에서 발표한 LCA나 DPP와 같이 이제 이런 규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력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LCA나 DPP와 연관성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 인권, 안전, 보건 등의 그런 이슈들이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버넌스 같은 거는 뭐 이사의 다양성,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윤리경영 감사기구 등의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는데 이도 똑같이 안전보건에서 역시 뭐가 필요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바로 AI와 IoT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공장에서 현장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예방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IoT 기술이나 AI 기술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환경은 이미 LCA나 TPP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도 이런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이나 보건 쪽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뭐 환경이나 사회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아까 말했던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물건을 판매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판매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이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ESG가 그 지향하는 목표하는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카타나 X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카타나 X는 어디서 만들고 있느냐? 바로 EU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LCA나 DPP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규제인 거잖아요. 그런 규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슨 형태로? 바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현하려고 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타나엑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OEM이 있지만 OEM 밑에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N까지 각 부품 조달 기업끼리 다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를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SAP라고 하는 유명한 ERP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아까 말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데이터 드리븐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걸 돌파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했던 것처럼 탄소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탄소를 썼는지 추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공장에다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IoT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A기업 그 부품을 원료를 채굴 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OEM까지 만들어지는 그 기업까지의 모든 것들이 서로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고 데이터를 함부로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아까 말했던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가 아까 말했던 그 제품 자동차를 팔았을 때 A는 정확하게 탄소를 얼만큼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게 돼야지 아까 말씀했던 LCA나 DPP의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나엑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폭스바겐이 카타나엑스 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도 아까 클라우드 사용하는데도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결국 제조업의 이제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카타나 X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유즈 케이스에도 보시게 되면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CO2, 그 다음에 ESG 모니터링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적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데이터 공유를 한다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밸류 체인 내에 아까 말했던 IoT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 모니터링하는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형태까지 발전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첫 번째 프랙티스 유지 케이스가 바로 뭔다는 거예요? CO2, 아까 말했던 LCA나 TPP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지금 현재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카타나 X가 올해 실제로 어나운스 된 건 2021년, 그 다음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작했고, 올해 이제 9월에나 10월쯤에 이제 그 완성된 체계가 만들어질 건데, 이걸 주도한 EU나 독일에서는 이 카타나 X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ESG나 DPP, LCA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행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제조업들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밸류체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EU에서 이제 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모든 제조업에다가 아까 말했던 이 Manufacturing X라고 하는 거를 이제 터뜨리기 위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카타나 X의 발전된 버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anufacturing X라는 형태로 도약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이라든지 건설, 바이오 이런 곳에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로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활용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Manufacturing X 같은 경우는 카타나 X부터 시작을 했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카타나 X 시작을 하는 것좀 어쨌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전에 아까 말했던 IDTA나 가이아 X 같은 경우 유럽에서 아까 말했던 데이터 표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표준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Manufacturing X로 해서 카타나 X가 좀 더 발전되는 형태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전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에스테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이것도 똑같이 이제 EU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의 또 데이터 공유 체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레터럴 트러스트,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센트럴라이즈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중앙에서 집중해서 통제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닌 바로 서로 디센트럴라이즈된 트러스트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 이스테늄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GMS에서 발표하긴 하지만 GMS가 독일 기업이고요. 말씀하셨던 이 시작은 지금 현재 EU에서 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테늄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카타나 X나 그 다음에 Manufacturing X하고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이스테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딜리버리 OEM까지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상호 보안 인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공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고 하는 말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서로 상호 인증이라든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했던 카타나 X, Manufacturing X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시도가 되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이 방향 형태로 가야지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해결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이스테늄에서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OEM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재료를 어떻게 만들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공하든, 그 다음에 어떻게 조립을 하든 간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이것들을 배포하는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이제 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앞에 말했던 Manufacturing X라든지 카타나 X가 왜 데이터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제 모든 법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각각의 기업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이 OEM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리를 하라고 하는지를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는 형태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내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조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제 밸류체인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IoT를 설치하고 AI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내가 부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조업 최신 트렌드가 바로 뭐냐? 이 5G 기술을 적용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5G 기술을 적용한 최신 공장이 바로 뭐냐? 메르세데스 벤츠의 팩토리 5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델 핑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팩토리 56을 만들었고, 역시 여기서 키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중립적인 방식으로 탄소 제로 공장. 그 다음에 25% 저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A를 구성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말했던 5G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산 기술을 잘 아시고 있는 또는 공장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통신을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예전처럼 그 하나의 라인에서 1년에 몇백만 대씩 만드는 그런 대량 생산 시대를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용자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향에 맞춰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5G 같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 유선 방식으로 해서 연결돼서 뭔가 데이터 라인을 구성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걸 유해 생산 체계로 구축하기가 꽤나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5G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는 공장의 배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좀 더 이런 시설비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G가 필요한 점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와이파이로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지금 5G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요. 여기는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 5G로 만들어진 IoT는 어떻게 되느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뒤에 가서 얘를 밀어도 항상 제대로 된 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말씀했던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는 그 통신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5G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공장에 5G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하게 아까 말했던 것이 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5G를 설치하는 것은 초연결성, 그 다음에 초고속,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연결하면서 속도의 지연을 초저지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흔들리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흔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이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5G 기술이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 확인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뜨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제조 메타버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최근 한물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진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사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말씀했던 응용이라든지 표현, 수집가는 형태는 당연히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IoT,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기술의 종합체가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하는지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있는 공장에 쌍둥이 공장을 인터넷에 만들어 놓는 거고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이 공장의 가상 공장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바로 제조 메타버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했던 실제 공장에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해놓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공장과 똑같은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장의 안에 있는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테스트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만들어진 벤츠의 팩토리 56이나 또 뒤에 나오는 레겐스부르크에 만드는 BMW 공장에서 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바로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했던 것처럼 2023년부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게임 쪽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쪽에서는 메타버스가 많이 관심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아직도 메타버스에 대한 수많은 적용 사례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고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공장의 모든 것들을 완전 자동화하는 수준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공장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 뭐가 지배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요? 네, 맞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 공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공장에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만두고 정년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화된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이제 실제 공장에 사람은 아예 없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벤츠의 팩토리 56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그런 것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단순하게 공장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초기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에서 들어온 센서 정보를 수집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냥 3D 형태로만 보여주는 형태가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의 레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태로 해서 실제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자체를 해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조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설치하고 하는 작업 형태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난 다음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고 그 최적의 상태는 결국은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최상의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예전에는 전문가가 또는 나이 드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공장 라인을 설계했다 그러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기술이 구현되기 가능한 거는 바로 AI나 IoT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여기서 또 가상 형태로 해서 아까 말했던 공장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현대차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싱가포르에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 공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사람이 없고 이제 아까 말했던 가상 형태로 해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공장이 지금 현재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 제조업에서는 무엇이 어떤 기술이 지배를 하게 되느냐? AI와 로봇과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제조업에서 아까 말했던 많은 인력들이 고용이 창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바꿔서 나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잠시 통영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BMW Production, Jensen. I'm pleased to show you why BMW sets the standards for innovation and flexibility. Our collaboration with NVIDIA Omniverse and NVIDIA AI leads into a new era of digitalization of automobile production. Fantastic to be with you, Milan. I'm excited to do this virtual factory visit with you. We are inside the digital twin of BMW's assembly system, powered by Omniverse.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공장의 화면이 여러분들 좀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장의 화면은 여러분들 24페이지에 보여줬던 BMW 레겐스부르크 공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종인 하나인 BMW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이용해서 말씀드렸던 레겐스부르크 공장 자체를 설계하고 작업하는, 설계해서 구축하는 형태로 이 미리 공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공장을 만들면 있어서 오랫동안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험과 함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립 라인들을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최적화된 형태의 생산 라인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공장에 적용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최적의 생산 조건을, 최적의 생산을 이루면서 동시에 품질도 유지할 수 있는 미래형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였던 현대자동차 메타팩토리 같은 경우도 이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벤츠의 팩토리 56과 같은 이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기술을 적용한 형태의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장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하게 이 제조업에서 최신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독일의 팩토리 56처럼 5G와 와이파이 6 에코를 설치한 이전에는 뭐 랜선이라든지 또는 전기선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공장들을 아까서 말씀 배치했다 그러면 이제는 무선통신 기반의 공장을 구성한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밸류체인 내에 데이터 공유 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을 이제 모두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미 카테넥스라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된 형태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예전에는 공장을 설계할 때 현장 전문가, 오래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아서 최적화된 공장을 설계하는 기술까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센서와 그 컴퓨터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공정이라든지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한 형태의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이 글로벌하게 제조업들이 혁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다음 장에 네 가지 특징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최신 트렌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중에 아까 말했던 5G,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데이터 쉐어링 플랫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도메인 지식을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지식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 구성을 결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부르고 있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I 빅데이터는 당연한 기술인 거고요. 제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밸류체인 전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공유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밸류체인의 전체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상시운전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과속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독형 서비스라든지 아까 공급망 재편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ESG나 탄소 저감화를 얼만큼 할 수 있는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들로 전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친환경이나 또는 이런 그 ESG,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공유, 클라우드, 그 다음 빅데이터, 뭐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AI, IoT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는 공장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밸류 체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아까 말했던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경남에서 엄청난 그 주도했던 자동차나 조선해양 이런 산업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고용했지만 이제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제조업이 많은 고용들을 창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전에는 아까 말했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순 공장에 대한 그 전체 산업의 78% 이상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POP나 MES, ERP를 보급한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까는 수준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간이 정도 수준이지만 자동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고 자동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이어야 되는 형태인 건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많이 확산이 안 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남권 지역에 있는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AI나 빅데이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뭔가를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변화에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계속 잘 돌아가던 공장도 이제는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어떤 수주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AI나 빅데이터 기술들을 훨씬 더 빠르게 공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그 데이터 공유 체계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공장 자체를 빨리빨리 혁신하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동남권에 있는 대기업들은 그나마 어쨌든 간에 많은 자금으로 끌고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아직도 역시 여전히 아까 말했던 이것들에 대한 변화에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될 게 지금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단순 가공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또 맛집 고방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거는 말씀했던 건 우리나라에 지금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아마 올해 9,800원 올랐을 건데 바로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시급이 6,000에서 8,000원까지 일단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여전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DN 솔루션즈 옛날에 두산공작기계에서 만든 CNC 장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인데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CNC 장비를 이용해서 중국의 인력들을 가지고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가격으로 해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LG전자의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현재 이 중국산 CNC 장비를 통해서 제품 가공하는 거를 현재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용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생산성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성이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내에 도입을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가 된다 그러면 공작기계 만드는 현대유아나 DN 솔루션즈 자체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서 가공했던 기업들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기술을 어찌됐든 간에 전 분야에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선진국형 아까 말했던 제조 서비스로 제조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몰려 있다고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AI 빅데이터 기술, IoT 기술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피직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리, 여러분들이 뭐 기계공학에서나 전기공학에서 배우는 이런 역학이나 그다음 생산 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천적인 기술의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진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 빅데이터 기술을 흡수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했던 컴퓨터공학과 쪽에 있는 AI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조업을 담당하는 아까 말했던 기계공학이나 그 다음에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그 다음에 이런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드렸던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저가 형태로 접근하는 것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은 지금 LG전자에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기계공학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이 현장에 있는 그 기계공학 하시는 분이 AI 빅데이터 기술을 배워와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기술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능동제어와 일반 가공이 있잖아요. 일반 가공이 지난 30년간 LG전자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까 말했던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던 분이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아까부터 활용해서 이제 능동제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LG전자의 CNC 공정 라인에 약 30%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AI나 빅데이터, IoT 기술들을 결코 컴퓨터공학과 전문가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워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해당 분야의 제조 공정이나 해당 분야의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거부할 필요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원가 정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공유하는 것 자체를 무지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카타나 X나 매니팩처링 X나 또는 에스테니온 같은 이런 데이터 공유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글로벌 지금 밴들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를 전환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거부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공장에 여러분들이 AI나 IoT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아까 말한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여러분들이 도태될 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여러분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유연 생산 기술이 확대가 되길 거기 때문에 이 가상수임전 기술 개발이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지만 핀란드에 있는 비주얼 컴포넌트 회사가 이 두 개 회사가 영국에 있는 로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의 공정 라인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스트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최적의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는 예제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생산 라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했던 로터스는 이제 그 탄소를 훨씬 더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결국 예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험에서 생산기술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생산 라인이 최적화됐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가상 시운전 기술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핵심이 바로 뭐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AI하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 ESG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생산기술자 사이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상호 무관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ESG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사팀이나 또 ESG TF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모니터링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야? 생산기술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ESG를 담당하시는 쪽과 생산기술을 담당하시는 쪽들이 상호 무관심한 형태로 있긴 하지만 이 형태로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지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ESG가 됐든 생산기술자가 됐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AI나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이 플랫폼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체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받아들일 준비를 가져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단순하게 자동화를 시키는 형태에서 그 부품이나 또는 제품들을 그냥 그 사람의 간섭을 줄어드는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그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에 대해 집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AI나 빅데이터를 전 공정에 적용을 해서 원료 생산자부터 제품 배달하고 최종 배달에 가는 단계까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추적될 수 있는 형태의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각 제조회사가 지게 되는 거고, 그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AI나 빅데이터, IoT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IRA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그 IF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도하는 거였지만 LCA나 TPP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ESG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나라에 있는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의 동남권에 있는 부품 기업이 됐든 그 다음 완제품 기업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들에 대한 주체가 단순히 컴퓨터를 전공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IoT 전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전기공학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분들도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AI나 IoT 기술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제조업에서는 머스트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조업에서 AI나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은 이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술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독일의 카테나 X, 매니팩처링 X, 그 다음에 LCA, 그 다음에 그 TPP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장 빨리 있는 TPP 같은 거 202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배터리부터 시작하겠지만 모든 분야로 적용이 될 거고, 그런 것들에 다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이미 EU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나 X나 또는 Manufacturing X, 그다음 이스테니움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클러스터링, 아까 말했던 클러스터 기업들을 모아서 데이터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상승된 모든 제조 데이터를 이제 내 위에 있는 또는 내 밑단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 기업이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동시에 아까 말했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AI나 IoT 기술이 스마트 제조 기술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